난쟁이 똥자루 주제에 애도 못 낳으면서 어디 가족여행을 따라가려고 해. 보증 안 서줄 거면 집에서 개똥이나 치워. 이게 사위 빚보증을 안 서준다고 신우이라는 작자가 제 금쪽 같은 딸 지연이 뺨을 때리며 내뱉은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지들은 제 딸 카드로 태국으로 가족여행 떠나면서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는 제 딸에게 집에서 개똥이나 치우라며 모욕을 준 겁니다. 대한은행 부지점장이라는 사위놈은 한술 더 떴습니다. 은행원 마누라 됐으면 보증이라도 서야 도리 아니냐며 제 딸 가슴에 대못을 박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 논현동에 살고 있는 72세 오이숙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겪은 거지 같은 집구석에 딸아이를 시집 보낸 이야기라 가슴이 아프고 눈물 나지만 사람 같지도 않은 저 시댁 인간들을 어떻게 국제거지로 만들어버렸는지 기가 막히고 통쾌한 저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저는 지금 전국 200개 가맹점을 거느린 대박 곱창 프랜차이즈의 회장으로 있지만 40년 전만 해도 서울 광진구 아차산역 근처 노점에서 곱창을 볶던 가난한 장사꾼이었습니다. 26살에 과부가 되어 갓난아기 딸 하나 안고 막막한 세상에 내던져졌을 때 저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품에 안긴 딸 지연이를 보는 순간 이 아이만큼은 배고프지 않게 추위에 떨지 않게 키워야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곱창을 손질했고 저녁 11시까지 쉬지 않고 노점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곱창 손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냄새가 나서 손님들이 맛있게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손님이 없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저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딸 지연이는 노점 한쪽 박스에 누워서 잠을 잤고 저는 곱창을 볶으면서 딸의 얼굴을 쳐다보며 힘을 냈습니다. 지연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꼭 성공해서 행복하게 해줄게.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철판 위에 곱창을 뒤집었습니다. 손가락이 데이고 등이 휘어져도 저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아차산역 근처에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8평짜리 허름한 가게였지만 저한테는 꿈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저에게도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유명한 외식업 사장님이 저희 가게를 방문하셔서 곱창 맛이 너무 좋다며 프랜차이즈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 곱창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오픈하는 매장들마다 대박이 나서 줄을 서기 시작했고 입소문을 타고 전국적으로 하나씩 가맹점을 늘려갔습니다. 딸이 대학 들어갈 무렵에는 이미 50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지금은 전국에 200개가 넘는 매장을 둔 수백억 대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 분당, 일산, 부산, 대구까지 대한민국 전역에 대박 곱창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8평짜리 곱창집 아줌마가 이제는 연매출 5천억 원의 종업원 2,000명을 거느린 기업의 회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 지연이한테 절대 그 사실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들이 우리 집안 돈 때문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지연이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했어요. 지연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고생하는 걸 보며 자라서인지 늘 검소하고 성실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해서 25세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우체국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저는 강남 논현동 50평짜리 펜트하우스에 살면서도 딸한테는 그냥 엄마가 곱창집 몇 개 운영한다고만 말했습니다.
지연이도 직장 근처의 노원구 월세 원룸에서 혼자 살며 평범한 공무원으로 살았습니다. 5년 전 딸이 40세가 되던 해의 맞선으로 사위 김태수를 만났습니다. 은행 부지점장이라고 했고 안정적인 직업에 키도 크고 인상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 박순자를 처음 만났는데 그 첫인상이 별로였습니다. 사돈은 제 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키도 작고 엉덩이도 작아 보이는데 대를 이을 아들 하나 제대로 낳을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딸이 결혼하고 싶어 하니까 참았습니다. 찝찝하긴 했지만 딸이 사랑하는 남자였고 제 딸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소리였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시누이 김태연도 제 딸을 보며 코웃음을 치더니 우체국 공무원이면 월급이 박봉이 아니냐며 은근히 무시하는 말투였습니다. 자기 동생은 은행 부지점장이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벌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조롱하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 딸을 얕보고 무시하는구나.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딸이 행복하다면 저는 참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때 딸을 만났는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냥 시집살이가 좀 힘들어서 그래. 딸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요. 딸의 손을 보니 거칠어져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봐도 딸은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래 사람을 시켜서 딸의 시댁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알고 보니 사돈 박순자는 딸을 파출부처럼 부리고 있었고 시누이 김태연은 제 딸이 키가 작다고 하면서 난쟁이 똥자루라고 부르며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사위 김태수는 대한은행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은행 업무는 아래 직원들한테 전부 맡기고 업무 시간에는 핸드폰으로 게임이나 하고 주식 투자와 비트코인 투자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한술 더 떠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밤마다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서 돈을 날리고 딸이 차린 밥상을 엎어버리는 일도 자주 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피땀 흘려 키운 딸을 저런 버러지 같은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고 있다니요. 하지만 딸이 이혼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상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이 엄마 때문에 시댁에서 더 구박받을까봐 저는 꾹 참고 지켜만 봤습니다. 대신 얼마 전에 딸의 생일에 법인 VIP 카드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혹시라도 급한 일이 생기면 쓰라고 한도는 무제한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딸은 고맙다며 그 카드를 소중하게 가방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저녁 9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연이한테서 걸려온 전화였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끝낼게요. 도저히 못 참겠어요. 떨리는 목소리와 억눌린 울음소리, 그리고 거친 숨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제가 다급하게 묻자 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태수가 빚보증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어요. 은행 감사가 들어온다고 당장 도장 찍으라고 인감 찍힌 서류를 제 앞에 내밀었어요. 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려갔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참았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서류를 찢어버렸어요. 근데 그 서류를 찢어버리는 순간 시누이가 달려들더니 제 뺨을 있는 힘껏 때렸어요. 제 딸이 시누이에게 뺨을 맞는 따기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고 입술이 터져서
피가 났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들지 못했고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누가 감히 내 딸 뺨을 때렸다고? 딸은 울먹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신우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난쟁이 똥자루 주제에 집안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냐고. 네가 뭔데 우리 태수 인생을 망치냐고요. 시어머니도 옆에서 제 머리채를 휘어잡으려고 하셨어요. 혼수도 제대로 안 해온 곱창 냄새 나는 집안이 내 아들 앞길을 막느냐고 하시면서요. 엄마, 전 너무 무서웠어요. 뺨이 화끈거리고 입술에서 피가 나는데 태수는 옆에서 보고 그냥 비웃기만 했어요. 제가 부풀어 오른 뺨을 손으로 감싸고 있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5년 동안 제가 참았던 것보다 제 딸은 더 모욕적인 고통을 견디고 있었던 거예요. 보증을 서주지 않는다고 제 딸이 뺨까지 맞아야 했습니까?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연아, 그래서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어? 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태수가 제 가방에서 엄마가 주신 법인 카드를 훔쳐갔어요. 그리고 바람피는 은행 여직원이랑 시어머니랑 시누이도 같이 가족여행 간다면서 저보고 집에서 개똥이나 치우라고 하고 가버렸어요. 엄마가 주신 법인 카드도 부부 공동 소유니까 자기가 써도 된다면서 그 카드로 1등석 티켓을 끊어서 인천공항으로 가버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제 딸 뺨을 때리고 제 카드를 훔쳐서 해외여행을 갔다고요? 40년 동안 제가 피땀 흘려 키운 제 딸을 뺨까지 때리고 도둑질까지 하다니요. 저는 딸한테 말했습니다. 알았다, 지연아. 엄마가 다 처리해 줄게. 내 뺨 때린 놈들 두고 봐라. 딸은 수화기 너머로 흐느꼈고 저는 전화를 끊은 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고 눈앞이 빨갛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즉시 프랜차이즈 담당 제 전속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님, 지금 당장 김행김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님들한테 연락하세요. 그리고 전직 국세청 출신 회계사님들도 다 불러주세요. 내일 아침 8시 우리 집으로 모시라고 하세요. 비서실장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딸 뺨 때린 놈들 국제거지로 만들 준비 좀 하려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아차산역 노점에서 곱창을 볶으며 딸을 업고 있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배고파서 우는 딸한테 곱창 한 점을 입에 넣어주며 지연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꼭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게 해줄게 라고 다짐했던 그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곱창 내장을 새벽부터 손질하고 저녁에는 장사를 하면서 40년을 악착같이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 딸을 이따위로 대하는 놈들을 가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야경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김태수, 박순자, 김태연. 너희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이제 알게 될 거야. 대박곱창 프랜차이즈 오희숙 회장의 외동딸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주마. 곱창을 씹어먹듯이 너희들을 잘근잘근 씹어먹어줄게라고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던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지난 5년간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제 딸 지연이가 시댁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실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아무리 괜찮다고 말해도 엄마인 제가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딸의 얼굴만 봐도, 딸의 목소리만 들어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요. 결혼 첫 해부터 이상한 낌새가 있었습니다. 명절에 딸이 친정에 왔을 때 손가락에 화상 자국이 있더군요. 지연아, 손 왜 그래? 제가 물으니까 딸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손을 숨겼습니다. 그냥 전 붙이다가 데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그냥 전 붙이다 데인 게 아니라는 걸요. 나중에 알고 보니 사돈 박순자가 명절 차례상을 혼자 다 준비하라고 시켰고, 딸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전을 붙이고 나무를 묻혔다고 했습니다. 시누이나 시모는 도와주지도 않고 지연이 혼자 모든 음식을 준비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2년차 되던 해 딸을 만났는데 살이 5kg이나 빠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하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아, 너 왜 이렇게 야위었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제가 걱정스럽게 물으니까 딸은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엄마, 요즘 다이어트 중이에요.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하지만 딸의 손을 잡아보니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고 손등에는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실장님, 제 사위 집안 좀 조사해 주세요. 딸이 시댁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어요. 며칠 후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따님께서 시댁에서 상당히 힘들게 지내고 계십니다. 사돈 박순자께서 따님을 파출부처럼 부리고 계시고 시누이 김태연은 따님을 난쟁이 똥자루라고 부르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위 김태수는 밤마다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서 돈을 날리고 따님이 차린 밥상을 엎어버리는 일도 자주 있다고 합니다. 그 보고서를 읽는 순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피땀 흘려 키운 딸을 저 사람들이 이렇게 대하고 있다니요. 하지만 딸이 이혼하겠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저는 함부로 나설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나서면 딸이 시댁에서 더 구박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꾹 참고 딸을 자주 제 집으로 불러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며 위로했습니다.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 딸한테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딸을 애도 못 낳는 불량품 취급을 하며 매일 새벽 정체불명이 약을 먹인다는 거였습니다. 지연아, 그게 무슨 약인데? 제가 물으니까 딸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제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약을 먹어야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하세요. 근데 그 약이 너무 써서 구역질이 나는데도 억지로 먹어야 해요. 안 먹으면 시어머니가 화를 내시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딸을 시바지 취급하다니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나중에 딸이 산부인과 검사를 받았는데 제 딸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남편분도 검사 받아보시라고 했지만 사위는 절대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문제는 제 딸이 아니라 사위한테 있구나 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사위 김태수 병원 기록 좀 알아봐 주세요. 혹시 불임 관련해서 진단받은 적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며칠 후 비서실장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사위께서 결혼 1년 전에 무분별하게 많은 여자들을 만났고 그 때문에 전립선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사위 김태수는 무정자증 확진을 받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치료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따님한테나 사돈 박순자한테
전혀 알리지 않고 오히려 따님을 임신 못하는 불량품의 여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위놈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면서 전립선이 약해진 놈이 무정자증인 걸 숨기고 제 딸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던 거죠. 저는 당장 딸한테 전화해서 이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딸이 그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까 싶어서요. 대신 저는 딸을 더 자주 만나며 힘을 북돋아줬습니다. 그 후로도 딸의 고생은 계속됐습니다. 작년 추석 때는 딸이 제가 정성껏 만든 송편을 시댁에 가져갔다가 사돈 박순자한테서 모욕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송편을 보시더니 곱창집에서 일하던 사람이 만든 떡이라며 곱창 냄새 난다고 쓰레기통에 버리셨어요. 딸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곱창집 운영하며 딸을 키운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사돈 박순자가 제 딸을 무시하는 건 그렇다 쳐도 저까지 무시하다니요. 비서실장을 통해 계속 딸의 시댁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시누이 김태연은 딸의 방문 앞에 개가 싸놓은 똥을 치우라고 시켰고 딸을 난쟁이 똥자루라고 부르며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딸의 우체국 인맥을 이용해서 자기 짝퉁 유통사업의 법적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고 딸의 급여 통장까지 빌려달라며 협박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를 갈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위 김태수는 더 심각했습니다. 비서실장의 보고에 따르면 사위는 은행 VIP 고객 비자금을 횡령해서 주식과 도박으로 날리고 있었는데 이미 5억 원 넘게 빼돌린 상태였습니다. 은행 감사팀이 눈치채고 있었고 곧 횡령 혐의로 구속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딸한테 횡령 금액을 무마하려고 빚보증 서류에 서명하라고 강요한 겁니다. 자기 범죄를 덮기 위해 제 딸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더 조사해보니 사돈 박순자는 광진구에 위치한 건국대학교 앞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면서 상습적으로 탈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중장부를 만들어서 실제 매출의 절반만 신고하고 있었고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 빼돌려서 집에 쌓아두고 있었는데 대충 5억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돈으로 시누이 김태연의 짝퉁 유통 자금을 대주고 사위 김태수의 도박빚도 갚아주고 있었습니다. 시누이 김태연은 인천 남동공단의 창고를 빌려서 대규모로 짝퉁 명품을 유통하고 있었습니다.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가짜 가방들을 수천 점씩 쌓아놓고 팔고 있었는데 이건 명백한 상표권 침해 범죄였습니다. 비서실장이 창고 사진까지 확보해 왔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짝퉁 장사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 행위였습니다. 저는 비서실장의 보고를 듣고 정말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런 콩가루 같은 집안을 알아보지도 않고 제 딸을 시집 보낸 게 너무나 후회됐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겨울에 딸이 독감에 걸려서 40도 넘는 고열로 알아누웠을 때도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딸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돈 박순자는 아프면 병원에 가지 왜 집에서 누워 있냐며 빨리 일어나서 저녁 준비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딸은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고 칼질하다가 손을 베었는데도 계속 요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딸을 제 집으로 데려와서 일주일 동안 간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딸의 손을 잡아보니 손가락마다 칼 자국과 화상 자국이 있었고 손톱은 깨지고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40세 여자의 손이 아니라 60대 노인의 손 같았습니다. 지연아, 너 손이 왜 이렇게 됐어? 제가 물으니까 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매일 시댁 식구들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해요. 주말에는 시어머니 삼겹살집에 가서 홀 서빙도 도와드려야 해요. 근데 알바비를 한 푼도 안 주세요. 며느리가 시댁일 돕는 건 당연한 거라고 하고 공짜로 부려먹고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이 공짜 파출부, 공짜 식모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딸은 또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참으면 돼요. 이혼하면 엄마가 상처받으실까봐 그냥 참고 살았어요. 저는 딸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힘들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말해. 엄마는 네가 이혼해도 절대 상처받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네가 이혼하고 싶으면 너 마음대로 하렴. 엄마는 내 편이야. 하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조금만 더 참아볼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딸이 스스로 이혼을 결심할 때까지 기다리자. 딸이 더 이상 상처받게 놔두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딸이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는 저 사람들을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명절마다 딸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혼자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사돈 박순자와 시누이 김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고 제 딸 혼자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습니다. 손가락에 화상을 입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차례상을 다 차려놓으면 사돈 박순자는 이것저것 트집만 잡았습니다. 전이 너무 두껍다, 나물이 짜다, 국이 싱겁다며 딸의 귀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사위 김태수는 밤마다 도박에 빠져서 2천만 원씩 날렸고 제 딸이 차려놓은 밥상을 보면 이게 뭐냐며 바닥에 엎어버렸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날 때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엎질러진 음식을 닦아냈다고 합니다. 사위는 그런 딸을 보며 비웃으며 말했답니다. 밥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눈물은 왜 흘리냐고, 친정에서 뭘 배우고 왔냐고요. 5년 동안 이렇게 지옥 속에 사는 딸을 지켜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제 딸이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저는 참고 또 참아야 했습니다. 딸이 스스로 선택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밤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오면 저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요. 제 딸한테 한 짓에 100배 1000배로 갚아주겠다고요. 그리고 어제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딸한테서 전화가 왔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끝낼게요. 시누이가 제 뺨을 때렸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구나.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 제가 나설 때가 됐구나. 5년 동안 참고 참았던 분노가 이제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제 논현동 펜트하우스 거실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행김 법률사무소의 수석 변호사 3분, 전직 국세청 조사관 출신 회계사 2분, 그리고 제 비서실장까지 모두 정장을 빼입고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돌아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급하게 불러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딸이 어제 시누이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수석 변호사님이 노트를 펼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 어젯밤 간략하게 들었습니다만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어제 딸한테서 들은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사위 김태수가 은행 감사를 피하려고 빚보증 서류에 서명을 강요했고 딸이 거절하자 시누이 김태연이 뺨을 때렸다는 것,
그리고 사위가 제법인 카드를 훔쳐서 은행 내연녀와 시댁 식구들이 함께 방콕으로 가족여행을 갔다는 것까지요. 수석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 어제 밤부터 저희가 예비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위 김태수의 은행 횡령 혐의, 신우이 김태연의 짝퉁 유통 혐의, 사돈 박순자의 탈세 혐의 모두 충분히 입건 가능한 사안입니다. 특히 도난 신고하신 법인 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했다면 이건 단순 절도가 아니라서 인터폴에 요청해서 국제적인 범죄 행위로 정식으로 공조 수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좋습니다. 즉시 진행해 주세요. 전직 국세청 출신 회계사님이 노트북을 펼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 사돈 박순자가 운영하시는 건대 삼겹살집 세무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신고, 매출과 실제 카드 결제 내역이 5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건 명백한 탈세고 국세청에 제보하면 즉시 세무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게다가 현금 5억 원을 집에 보관하고 계셨다면 이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즉시 국세청에 제보하세요. 내 딸을 괴롭힌 대가를 똑똑히 치르게 해야죠. 또 다른 변호사님이 서류를 넘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신우이 김태연의 짝퉁 유통건은 더 심각합니다. 인천 남동공단 창고에 수천 점의 가짜 명품이 있다면 이건 기업형 범죄입니다. 상표권 침해, 사기, 불법 유통까지 여러 죄목이 적용됩니다.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할 수 있는 수준이고 해외에 있다면 현지 경찰과 공조해서 태국 현지에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인터폴에 적색 수배 요청하세요.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따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제 집으로 오셨어요. 지금 방에서 주무시고 계시고요. 뺨이 많이 부어서 얼음찜질을 해드렸는데 입술도 터지고 많이 상하셨어요. 비서실장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따님 상처를 사진으로 찍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폭행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방으로 갔습니다. 딸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얼굴 한쪽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입술 끝이 터져서 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아, 일어날 수 있어? 딸은 천천히 일어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회의 중이시죠? 제가 방해가 될까봐 여기 있었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사진 좀 찍어야 해. 폭행 증거로 쓸 거야.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을 들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딸의 부은 뺨과 터진 입술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제 딸이, 제가 40년 동안 피땀 흘려 키운 제 딸이 이렇게 맞았다니요. 저는 딸을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꼭 복수해 줄게. 저 사람들이 너한테 한 짓 100배 1000배로 되돌려 줄게. 딸은 제 품에 안겨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서 변호사님들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변호사님들은 사진을 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회장님, 이 정도면 상해죄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우이 김태연을 폭행죄로 입건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다 취해주세요. 수석 변호사님이 정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태국 경찰과 공조해서 48시간 내 현지 체포. 둘째, 국세청의 사돈 박순자 탈세 제보 및 세무조사 요청. 셋째,
인천 남동공단 짝퉁 창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 넷째, 사위 김태수의 은행 횡령 혐의 증거 수집 및 검찰 고발. 다섯째, 신우이 김태연을 폭행죄로 고소. 이 모든 걸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서 이 짐승 같은 인간들의 숨통을 조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제 딸이 5년 동안 시댁에서 당한 모욕과 고통을 상세하게 기록해 주세요. 명절마다 혼자 차례상 준비한 것, 시어머니 가게에서 공짜로 일한 것, 불임 여자 취급받으며 이상한 약 먹은 것, 밥상 엎어지고 그릇 깨진 것 모든 걸 다 문서화해 주세요. 나중에 이혼 소송할 때 쓸 거예요. 변호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따님과 면담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위 김태수의 무정자증 진단서도 확보하겠습니다. 결혼 전에 그 사실을 숨긴 것, 따님을 불량품 취급을 하며 임신도 못하는 여자로 몰아간 것, 모두 이혼 사유가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사위가 도박으로 날린 돈, 횡령한 돈, 모든 걸 추적해서 따님 재산 보호하도록 조치해 주세요. 회의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50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높이까지 올라오기 위해 40년을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아차산역 노점에서 곱창을 볶으며 시작해서 지금은 전국 200개 가맹점을 거느린 회장이 됐습니다. 그 모든 게 딸 하나 잘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제 딸을 저 사람들이 난쟁이 똥자루라고 부르며 뺨까지 때렸다고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제 인맥, 제 재력, 제 권력을 총동원해서 저 사람들을 완벽하게 파멸시킬 겁니다.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비서실장이 전화를 받더니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태국 경찰과 공조가 완료됐습니다. 한국 수사팀이 오늘 오후 방콕으로 출국합니다. 도난 카드 사용 내역 추적 결과 사위 김태수 일행은 방콕 주변의 고급 리조트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님 카드로 이미 3천만 원 넘게 결제했습니다. 골프장 이용료, 고급 레스토랑 식사, 커플 스파, 명품 쇼핑까지 전부 따님 카드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를 갈았습니다. 제 딸 뺨 때리고 카드 훔쳐서 해외에서 호강하고 있다니요. 저는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실장님, 태국 경찰한테 요청하세요. 저 사람들 체포할 때 리조트 로비에서 하라고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우라고요.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해야 해요. 비서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딸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준비했어. 저 사람들 곧 체포될 거야. 태국 현지에서 한국 수사팀이랑 태국 경찰이 공조해서 잡을 거야. 딸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벌써요? 저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벌써. 엄마가 40년 동안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게 다 이런 나를 위해서였어. 내 딸 지키기 위해서였어. 딸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엄마가 너무 애쓰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딸을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는 엄마의 전부야. 엄마가 40년 동안 악착같이 일한 건 다 너 때문이었어. 너 하나 잘 키우려고, 너 하나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그렇게 살았어. 근데 저 사람들이 내 딸을 이렇게 대했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딸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40년 전 아차산역 노점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짐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꼭 성공해서 너 잘 살게 해줄게. 그 다짐을 이제야 제대로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딸을 아는 채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김태수, 박순자, 김태연. 너희들은 몰랐을 거야. 너희들이 무시하고 때린 그 며느리가 전국 200개 가맹점 프랜차이즈 회장의 외동딸이라는 걸, 수백억 대 자산의 유일한 상속자라는 걸, 이제 너희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타국 땅에서 국제거지로 전락하는 그 순간을 나는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거야. 바로 그 순간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비서실장이 급하게 전화를 받더니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국세청 세무조사팀이 지금 건대 삼겹살집에 들어갔습니다. 조사관 5분이 현장에 투입됐고 이중 장부와 현금 은닉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사돈 박순자는 지금 태국에 있어서 현장에는 없지만 가게 직원들이 전부 조사받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계속 진행 상황 보고해 주세요. 30분 후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인천 남동공단 신우이 김태연의 짝퉁 창고에 경찰 압수수색팀이 투입됐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마자 가짜 명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짝퉁들이 수천 점 이상 압수됐습니다. 상표권 침해 금액만 따져도 50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 수배 요청 완료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우이 김태연, 내 딸을 난쟁이 똥자루라고 부르던 그 입에서 살려달라는 비명을 지를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오후 3시 가장 중요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한국 수사팀이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태국 경찰과 합류해서 지금 리조트로 이동 중입니다. 사위 김태수 일행은 오후 4시에 체크아웃 예정이고 로비에서 카드 결제할 때 체포 작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심장이 쿵쿵 뛰는 걸 느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오는구나. 저는 딸을 불렀습니다. 지연아, 이리 와봐. 곧 저 사람들 잡힌다. 딸은 제 옆에 앉았고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비서실장은 휴대폰을 스피커폰으로 바꿔서 현지 수사팀과 연결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상황을 들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저와 딸은 숨을 죽이고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수사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리조트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태국 경찰 6명과 한국 수사팀 4명 대기 중입니다. 타겟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1분이 지나갔습니다. 수사팀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타겟 확인했습니다. 사위 김태수, 은행 여직원, 사돈 박순자, 신우이 김태연, 4명 모두 확인됐습니다. 지금 프런트 데스크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잡히는 거죠? 딸이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연아. 너 뺨 때린 놈들 지금 잡힌다. 수사팀장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사위 김태수가 카드를 꺼내서 프런트 직원한테 건네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 시도 중입니다. 잠시 후 프런트 직원이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이 카드는 도난 카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순간 수사팀장이 외쳤습니다. 지금입니다. 진입하세요. 쿵쿵쿵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태국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수,
당신은 대한민국 경찰의 요청으로 횡령 및 절도 혐의로 체포됩니다. 사위 김태수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나 대한은행 부지점장인데, 수사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태수 씨, 당신은 은행 VIP 비자금 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배 중입니다. 조용히 협조하십시오. 은행 여직원의 비명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왜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수사팀장이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횡령 공범 혐의로 함께 연행됩니다. 그리고 신우이 김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태수가 대한은행 부지점장이라고 태국 경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태연, 당신은 인터폴 적색 수배범입니다. 짝퉁 유통 및 상표권 침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사돈 박순자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딸, 내 아들, 왜 죄도 없는 우리 애들을 잡아가냐? 수사팀장이 말했습니다. 박순자 씨, 당신도 다단계 사기 가담 및 명의 도용 혐의로 함께 연행됩니다. 리조트 로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투숙객들이 놀라서 쳐다보는 가운데 사위 김태수와 은행 여직원, 신우이 김태연, 사돈 박순자, 4명 모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5년 동안 제 딸을 괴롭힌 그 사람들이 지금 타국 땅에서 범죄자로 연행되어 수갑을 차고 있습니다. 저는 딸을 돌아봤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잡혔어요. 정말로요. 저는 딸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지연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저 사람들이 너한테 한 짓 100배 1000배로 갚아줄 거야. 수사팀장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4명 모두 체포 완료했습니다. 지금 방콕 경찰서로 이송 중입니다. 일주일간 현지 구금 후 한국으로 송환할 예정입니다. 현지 구치소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합니다. 에어컨도 없고 화장실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더운 날씨에 악취가 심하다고 합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지옥을 맛보게 하세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저는 비서실장을 통해 매일 현지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사위 김태수와 사돈 박순자, 신우이 김태연은 방콕 공항 근처 구치소에 수감됐는데 그곳 환경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40도가 넘는 무더위에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는 좁은 방에 10명이 넘는 죄수들이 함께 갇혀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방 한쪽 구석에 있는 구멍 하나가 전부였고 악취가 방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첫째 날 사위 김태수는 교도관한테 항의했다고 합니다. 나는 한국에 대한 은행 부지점장이다.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없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태국 교도관은 차갑게 웃으며 몽둥이로 바닥을 쳤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똑같은 죄수일 뿐이라고 조용히 하지 않으면 독방에 처넣겠다고 했답니다. 사위는 그제야 입을 다물고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다고 합니다. 둘째 날 사돈 박순자는 배급 음식을 보고 토해버렸다고 합니다. 냄새나는 쌀밥과 정체불명의 국물이 전부였는데 먹을 수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먹지 않으면 굶는 수밖에 없었고 결국 울면서 억지로 입에 넣었다고 합니다. 땀에 찌든 죄수복을 입고 시멘트 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던 사돈 박순자는 매일 밤 울부짖었답니다. 셋째 날 신우이 김태연은 다른 죄수들과 싸움이 붙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명품만 입던 사람인데 왜 이런 데 갇혀 있느냐며 소리를 질렀고 태국 죄수들이 그걸 비웃었답니다. 결국 재소자들끼리 머리채를 잡고 싸우다가 교도관한테 끌려가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독방에 하루 동안 갇혔는데
그곳은 더 좁고 더러웠답니다. 넷째 날, 저는 방콕 구치소로 서류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는 사위 김태수의 전립선 질환 무정자증 진단서였습니다. 결혼 전에 받았던 그 진단서 말이죠. 두 번째는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횡령 범죄, 가정폭력 방조를 사유로 한 이혼 청구서였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김태수 씨, 당신이 5년 동안 제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제 그 대가를 치르실 시간입니다. 다섯째 날, 세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위 김태수는 사돈 박순자한테 소리쳤답니다. 어머니가 지연이를 그렇게 구박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사돈 박순자는 시누이 김태연한테 화를 냈답니다. 네가 옳게 뺨을 때리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됐어. 시누이 김태연은 사위 김태수를 탓했답니다. 태수가 카드를 훔치지 않았으면 우리가 왜 여기 있어. 여섯째 날 구치소 교도관이 한국 수사팀한테 보고했답니다. 세 사람이 밤새 싸우다가 지쳐서 쓰러졌다고 서로 멱살을 잡고 울부짖으며 상대방 탓만 했다고 합니다. 가족이라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를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딸한테 말했습니다. 지연아 봐. 저 사람들이 지금 서로 물어뜯고 있어. 5년 동안 너를 괴롭힐 때는 한마음이더니 이제는 저 꼴이야. 지옥 같은 태국 방콕 구치소에 수감된 지 7째 날 드디어 한국 수사팀이 방콕 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사위 김태수와 사돈 박순자, 시누이 김태연은 일주일 만에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얼굴, 헝클어진 머리, 헬쑥하게 야윈 몸, 그리고 초점 없는 눈동자. 화려했던 리조트 생활은 온데간데없고 타국 땅 구치소에서 국제거지로 전락한 그들의 모습이 사진으로 전송됐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딸한테 보여줬습니다. 지연아 봐. 저 사람들 지금 이 꼴이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내 카드로 골프 치고 스파 받고 명품 쇼핑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저렇게 됐어. 딸은 사진을 보더니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이 정말 저렇게 됐네요. 저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건 시작일 뿐이야. 한국으로 송환되면 본격적인 법적 처벌이 시작될 거야. 한국 수사팀이 세 사람을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방콕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내일 오후 2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공항에서 정식으로 체포영장 집행하고 바로 서울구치소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저도 공항에 나가겠어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공항까지 가실 거예요? 저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지연아. 엄마가 직접 가서 저 사람들이 수갑찬 모습 확인하고 싶어? 그리고 저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어? 너희들이 무시하고 때렸던 그 며느리가 누구 딸인지 말이야. 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도 같이 갈래요.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내일이면 저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일주일간 타국 땅 구치소에서 국제거지로 지낸 그들이 이제 한국에서 본격적인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김태수, 박순자, 김태연. 일주일간 방콕 구치소에서 맛본 지옥은 너희들이 앞으로 겪을 고통의 시작일 뿐이야. 내일부터 진짜 복수가 시작된다. 그날 이후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전개됐습니다.
다음 날 오후 1시 저는 딸 지연이와 함께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저는 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준비됐니? 제가 물으니까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저 준비됐어요. 딸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오후 2시 인천공항 입국장 앞에는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대한은행 부지점장, 횡령범 방콕서 체포, 인터폴 수배범 귀국이라는 속보가 이미 뉴스에 나갔고 방송사 카메라들이 입국장 출구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비서실장이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5분 후 도착합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고 한국 수사관들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 뒤를 따라 수갑이 채워진 사위 김태수가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어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 방콕 리조트에서 제 딸의 카드로 골프를 치고 스파를 받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죄수복 차림에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남루한 모습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사위는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수갑이 채워진 손으로는 어렵게만 보였습니다. 김태수 씨, 8억 원 횡령 혐의 인정하십니까?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방콕에서 아내분의 카드를 훔쳐서 호화 생활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사위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수사관에게 끌려갔습니다. 은행 부지점장이라며 거들먹거리던 그 모습은 어디 가고 이제는 전국의 얼굴이 알려진 횡령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위 김태수, 제 딸 밥상 없고 도박하던 그때가 좋았겠지. 바로 뒤에서 시누이 김태연이 나왔습니다. 역시 수갑이 채워진 채였는데 얼굴은 일주일간의 구치소 생활로 헬쑥하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며 제 딸을 난쟁이 똥자루라고 부르던 그 모습은 어디 갔는지 이제는 인터폴 적색 수배범이라는 딱지가 붙은 국제 범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태연 씨, 짝퉁 유통 규모가 50억 원이라는데 사실입니까? 기자들이 물었지만 시누이는 고개를 돌리며 울먹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돈 박순자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제 딸을 파출부처럼 부리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늙고 초라한 노파의 모습으로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탈세 혐의 인정하십니까? 다단계 사기 가담은요?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사돈은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제 딸의 친정을 거렁뱅이라고 무시하던 그 입으로 이제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딸 지연이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정말 저렇게 됐네요.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저게 정의야. 네가 5년 동안 당한 고통을 이제 저 사람들이 평생 갚으며 살게 될 거야. 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세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직행시켰습니다. 저는 비서실장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오후 4시 검사가 사위 김태수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VIP 비자금 횡령 혐의, 도박, 절도, 사기, 모든 혐의를 낱낱이 추궁했습니다. 사위는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한 증거들이 쏟아지자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의자는 결혼 전부터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으면서도 부인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오히려 부인을 임신도 못하는 불량품 여자로 몰아갔습니까? 사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인 명의의 법인 카드를 도용해서 내연녀와 방콕으로 도피했습니까? 사위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은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오후 5시 신우이 김태연을 조사했습니다. 인천 남동공단 창고에서 압수한 짝퉁 명품 2300점, 상표권 침해, 금액 52억 원, 인터폴 적색 수배,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의자는 올케를 난쟁이 똥자루라고 부르며 폭행했습니까? 신우이는 얼굴이 새하얘지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화가 나서. 검사가 차갑게 끊었습니다. 폭행죄도 추가 기소하겠습니다. 오후 6시 사돈 박순자를 조사했습니다. 건대 삼겹살집 탈세 12억 원, 이중 장부 작성, 현금 5억 원 은닉, 다단계 사기 가담, 명의 도용 모든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의자는 며느리를 파출부처럼 부리고 친정에서 보낸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까? 사돈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며느리 친정이 그렇게 큰 집안인 줄. 검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저녁 8시 검찰은 세 사람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위 김태수는 횡령, 도박, 절도, 사기 혐의로, 신우이 김태연은 짝퉁 유통, 상표권 침해, 폭행 혐의로, 사돈 박순자는 탈세, 다단계 사기, 명의 도용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비서실장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내일 오전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가 있습니다. 기각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을 돌아봤습니다. 지연아, 내일이면 저 사람들 전부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거야. 딸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그러면 저 사람들 언제 나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재판 끝나고 형이 확정되면 사위는 최소 5년, 신우이는 최소 3년, 사돈은 벌금형이랑 집행유예 받을 거야. 하지만 전 재산은 다 압류됐으니까 나와도 빈털털이야. 그날 밤 뉴스에서 대서특필했습니다. 대한은행 부지점장 8억 원 횡령 후 방콕 도피, 인터폴 수배범 짝퉁 여왕 귀국, 일가족 조직적 범죄 혐의. 사위 김태수와 신우이 김 태연, 사돈 박순자의 얼굴이 전국 방송에 나왔고 인터넷 뉴스 댓글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가족 전체가 범죄자라고 낙인이 찍히는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딸한테 말했습니다. 지연아, 봐. 저 사람들이 이제 전국에 얼굴이 알려졌어. 평생 그 낙인을 안고 살아가야 해. 다음 날 오전 10시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방청석에 앉아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사위 김태수가 수갑을 찬 채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의자, 횡령 혐의 인정합니까? 사위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인정합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신우이 김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의자, 짝퉁 유통 및 폭행 혐의 인정합니까? 신우이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폭행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화가 나서.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감정적이었다는 변명은 폭행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구속영장 발부합니다. 사돈 박순자는 법정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몰랐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의자가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탈세와 사기 가담이 문제입니다. 구속영장 발부합니다. 세 사람 모두 구속이 결정되는 순간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연아, 끝났어. 저 사람들 이제 구속됐어. 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정말 끝난 거죠? 저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지연아. 이제 시작이야. 본격적인 재판이 남아있어. 그때 엄마가 준비한 게 있어. 법정을 나오는 길, 사위 김태수가 저와 딸을 봤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어지며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위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김태수, 오랜만이네. 방콕 구치소는 지낼만 했니? 사위는 얼굴이 새하얘지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사관이 사위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딸한테 말했습니다. 지연아, 다음 재판 때 엄마가 직접 증인으로 나설 거야. 그때 저 사람들한테 말해줄 거야. 내가 누구인지. 오후 2시 세 사람은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비서실장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세 사람 모두 독방이 아닌 일반 수감동에 배치됐습니다. 다른 죄수들과 함께 지내야 합니다. 사위 김태수는 횡령범이라는 소문이 퍼져서 다른 죄수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있고 신우이 김태현은 짝퉁 여왕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사돈 박순자는 나이가 많아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제 딸을 괴롭힌 그 사람들이 이제 구치소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면 저는 제 정체를 밝힐 겁니다. 전국 200개 가맹점 대박곱창 프랜차이즈 오이숙 회장, 그게 바로 저라는 것을, 그리고 저 사람들이 무시하고 때린 그 며느리가 수백억대 자산가의 외동딸이라는 것을. 저는 딸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다음 주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돼. 그때 엄마가 법정에 설 거야. 그리고 저 사람들 눈앞에서 말해줄 거야. 너희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딸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저 사람들이 엄마가 회장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연아. 그때가 진짜 100배 1000배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야. 저 사람들 얼굴 보고 싶지 않니? 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5년 만에 처음으로 딸이 진심으로 웃는 얼굴을 봤습니다. 네, 엄마. 보고 싶어요. 신우이가 저를 난쟁이 똥자루라고 부를 때, 시어머니가 저를 거렁뱅이 딸이라고 할 때, 그때마다 엄마 생각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저 사람들은 몰랐죠. 이제 알려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40년 동안 악착같이 살아온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제 딸을 지키기 위해서, 제 딸에게 정의를 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됩니다. 법정에서 제가 직접 나서서 저 사람들한테 똑똑히 보여줄 겁니다. 대박곱창 오이숙 회장의 딸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요. 시간이 흘러 드디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날이 왔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기다려온, 제 딸을 위해 준비해온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전 9시 저는 딸 지연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수수한 옷차림이 아니라 제가 중요한 사업 미팅에 입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명품백을 하나 메고 그리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했습니다. 오늘은 며느리 엄마가 아니라 대박 곱창 프랜차이즈 오이숙 회장으로 서는 날이었으니까요. 법정 복도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은행원 횡령 사건 첫 공판이라는 뉴스가 나간 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꽉 잡고 방청석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앞쪽에는 변호인석에 수석 변호사님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오늘 끝장을 봅시다. 오전 10시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입장하라는 목소리가 울렸고 문이 열리며 사위 김태수가 수갑을 찬 채 들어왔습니다. 일주일간 구치소 생활로 더 헬쑥해진 얼굴, 깎인 머리, 죄수복 차림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위는 방청석을 힐끗 쳐다봤는데 저와 딸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서 시누이 김태연이 들어왔습니다. 명품 옷만 입고 다니던 그녀는 이제 남루한 죄수복을 입고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그녀도 저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돈 박순자가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사이 더 늙어 보이는 모습이었고 비틀거리며 걷는 게 힘들어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김태수, 당신은 은행 VIP 고객 비자금 8억 원을 횡령한 혐의, 도박, 절도,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 김태연, 당신은 짝퉁 명품 유통으로 52억 원 상당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 박순자, 당신은 탈세 12억 원, 다단계 사기 가담, 명의 도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먼저 검사 측 증거 제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증거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위 김태수의 은행 PC에서 복구한 횡령 내역,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 은행 내연녀와 주고받은 메시지, 방콕 리조트에서 사용한 도난 카드 내역 모든 증거가 법정에 제출됐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으니까요. 이어서 시누이 김태연의 인천 남동공단 창고에서 압수한 짝퉁 명품 2,300점, 거래 장부 유통 경로가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딸 지연이의 뺨을 때린 폭행 증거로 제가 찍었던 사진도 제출됐습니다. 부풀어 오른 뺨, 터진 입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시누이는 얼굴을 가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돈 박순자의 건대 삼겹살집 이중 장부, 탈세 증거, 집에서 압수한 현금 5억 원 사진도 제출됐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가족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례입니다. 사위는 횡령한 돈으로 도박을 했고 시누이는 사위의 힘을 빌려 짝퉁 유통을 했으며 사돈은 탈세한 돈으로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5년 동안 학대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다음은 피해자 측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입장하십시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법정 앞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한테 집중됐습니다. 사위 김태수와 시누이 김태연, 사돈 박순자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가 누구인지 모르는 눈빛이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증인, 성함과 직업을 밝혀주십시오.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이숙입니다. 대박 곱창 프랜차이즈 창업주이고 회장이며 피해자 이지연의 어머니입니다. 그 순간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사위 김태수의 얼굴이 새하얘졌고 시누이 김태연은 입을 떡 벌렸습니다. 사돈 박순자는 의자를 붙잡으며 비틀거렸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대박 곱창 프랜차이즈는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전국 200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매출 5천억 원, 종업원 2,00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40년 전 아차산역 노점에서 곱창 장사를 시작해서 지금의 기업을 일궈냈습니다. 그리고 제 딸 지연이는 제 외동딸이자 수천억대 자산의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사위 김태수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장인어른이 대박곱창 회장이라고요? 재판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곱창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기업형 프랜차이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위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전국에 200개가 넘는 대형 프랜차이즈 회장이 바로 자신의 아내인지 몰랐고 올케인지 몰랐던 시누이 김태연은 머리를 감싸쥐고 신음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올케가 수천억 상속자라고. 사돈 박순자는 거품을 물며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검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들이 따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5년 동안 제 딸을 파출부처럼 부렸습니다. 명절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혼자 차례상을 준비하게 했고 주말마다 시어머니 가게에서 알바비도 안 주고 공짜로 부려먹고 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을 키가 작은 난쟁이 똥자루라고 부르며 비웃었고 애도 못 낳는 불량품 여자로 몰아가며 이상한 약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빚보증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 김태수는 제 딸이 차린 밥상을 바닥에 엎었고 밤마다 도박으로 돈을 날렸습니다. 김태수는 전립선 질환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무정자증을 숨긴 채 제 딸을 5년 동안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의 카드를 훔쳐서 내연녀와 방콕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피고인 김태연은 제 딸을 때렸고 피고인 박순자는 제가 정성껏 만든 송편을 곱창 냄새 난다며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죽이며 제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위 김태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김태수 씨, 당신은 장모님이 아차산역에서 작은 곱창집이나 하는 줄 알았죠? 당신은 장모가 거렁뱅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당신이 무시하고 학대한 그 며느리가 전국 200개 가맹점 회장의 외동딸이었고 수천억을 물려받게 될 상속자였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떨구며 울먹였습니다. 저는 시누이 김태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김태연 씨, 당신은 올케를 난쟁이 똥자루라고 불렀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며 올케를 무시했죠? 하지만 당신이 든 그 가방은 짝퉁이었고 올케의 친정 엄마는 진짜 명품을 살 수 있는 회장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얼굴을 가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돈 박순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박순자 씨, 당신은 제 송편을 곱창 냄새 난다며 쓰레기통에 버렸죠? 제 딸의 친정을 거렁뱅이라고 무시했죠? 하지만 당신은 탈세로 겨우 5억 원 모았고 저는 정직하게 사업해서 수백억을 벌었습니다. 누가 진짜 거렁뱅이였습니까? 사돈은 바닥을 기며 울부짖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증인 충분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저는 증인석을 내려와 딸 옆에 앉았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지연아, 이제 끝났어. 저 사람들이 엄마가 누구인지 알았어. 재판은 계속 진행됐습니다. 검사가 최후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돈으로 환산했고 친정 배경으로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고인들이야말로 횡령, 탈세, 짝퉁 유통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이 일어서서 반박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습니다. 사위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재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고인 김태수는 횡령한 8억 원 중 5억 원을 도박으로 날렸고 나머지는 내연녀와 나눠 가졌습니다. 반성의 여지가 없습니다. 신우이의 변호인은 초범이라고 말했지만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52억 원 상당의 짝퉁 유통은 초범으로 봐줄 수준이 아닙니다. 인터폴 수배까지 받았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돈의 변호인은 나이가 많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더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며느리를 학대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 김태수, 징역 7년 및 추징금 8억 원. 피고인 김태연, 징역 5년 및 벌금 10억 원. 피고인 박순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2억 원. 세 사람 모두 전 재산 압류 및 추징 집행합니다. 사위 김태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7년이요? 7년이나요? 저한테는 너무 가혹합니다. 재판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횡령, 도박, 절도, 사기, 모든 죄를 저질렀습니다. 7년도 적은 편입니다. 신우이 김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5년, 제가 5년을 감옥에서 보낸다고요? 재판장이 대답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연한 처벌입니다. 사돈 박순자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며느리 친정이 이렇게 큰 집안인 줄 몰랐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순자 씨, 제가 회장이 아니었어도 제 딸은 존중받아야 했습니다. 사람을 배경으로 대하는 당신의 그 천박함이 문제입니다. 이제 2년 동안 반성하십시오. 법정을 나오는 길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박곱창 회장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5년 동안 따님이 학대받았는데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딸이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딸이 이혼을 하면 엄마에게 상처를 줄 것 같아서 그동안 참았다고 했어요. 제가 상처받을까봐 제 딸은 그 오랜 시간을 지옥 같은 곳에서 견뎌왔던 거예요. 그리고 제 딸이 이혼을 결심한 그날이 왔을 때 저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차에 타서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딸 지연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다 끝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지연아. 이제 끝났어. 저 사람들은 앞으로 7년, 5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거야. 그리고 나와도 빈털털이야. 전 재산이 압류됐으니까. 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악착같이 살아온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제 딸에게 정의를 돌려주고 제 딸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진짜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악마 같은 시댁 인간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제 딸은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사위 김태수와 신우이 김태연은 서울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됐고 사돈 박순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비서실장을 통해
그들의 근황을 계속 보고받았습니다. 제 딸을 5년 동안 괴롭힌 그들이 어떻게 파멸해 가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싶었으니까요. 사위 김태수는 교도소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행 부지점장 출신 횡령범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다른 죄수들이 그를 따돌렸습니다. 교도소에서 구타를 당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잘난 척하던 은행원 나리가 이제 죄수복이나 입고 있네 라며 비웃었고 식사 시간마다 밥그릇을 빼앗기기 일쑤였습니다. 사위는 교도관한테 항의했지만 교도관은 차갑게 말했답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똑같은 죄수일 뿐이라고요. 2년이 지났을 때 사위의 은행 내연녀가 사위의 친구와 결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교도소 면회실에서 그 얘기를 들은 사위는 벽을 치며 절규했지만 돌아오는 건 교도관의 차가운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조용히 하지 않으면 독방에 처넣겠다고 했답니다. 사위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무너졌고 매일 밤 제 딸이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을 그리워하며 허공에 손을 뻗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멘트 벽뿐이었습니다. 시누이 김태연은 여자 교도소에서 더욱 비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명품을 좋아하는 짝퉁 여왕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명품 행세하던 게 들통나 다른 수감자들한테 놀림감이 됐습니다. 한때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며 제 딸을 난쟁이 똥자루라고 불렀던 그녀는 이제 죄수복을 매번 손으로 빨아야 하는 처지에 손이 트고 거칠어졌습니다. 출소하면 복수하겠다고 이를 갈았지만 5년이라는 시간은 그녀의 젊음을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사돈 박순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건국대학교 앞 시애미의 삼겹살집은 국세청에 압류당해 강제 폐업됐고 집에 숨겨뒀던 현금 5억 원도 모두 압수됐습니다. 살던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갔고 사돈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고 친척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탈세범이자 며느리를 학대한 시어머니라는 낙인이 찍혀서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사돈 박순자는 결국 광진구 번화가에서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삼겹살집 사장님이라며 으스대던 그녀는 이제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골목을 헤매는 노파가 됐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뉴스에 나왔던 그 탈세범 아니야? 며느리 학대하고 손녀딸 뺨 때린 거 방관했던 사람? 사돈은 그런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이고 걸었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사위 김태수는 교도소에서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와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됐고 교도소 의무실에서 진통제만 받았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고 매일 통증에 시달리며 지냈습니다. 한때 제 딸이 차려준 밥상을 엎어버리던 그가 이제는 교도소 배급 음식이라도 제대로 먹고 싶어 했지만 허리 통증 때문에 식욕조차 없었습니다. 사돈 박순자는 폐지를 줍다가 우연히 대박곱창 가맹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간판, 손님들로 붐비는 가게, 그리고 입구에 붙은 포스터에는 전국 200개 가맹점, 오이숙 회장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돈은 그 포스터를 보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 며느리 친정엄마가 이렇게 큰 기업의 회장이었다는 사실에 뒤늦게 후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흘러서 어느덧 5년이 지났고 시누이 김태연이 출소했습니다. 50세에 들어가서 55세에 나온 그녀는 이제 완전히 늙어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반이 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으며 눈썹 위 흉터는 더욱 선명했습니다. 출소 후 갈 곳이 없었던 그녀는 고시원 방을 얻었지만 일주일 만에
방세를 못 내 쫓겨났습니다. 짝퉁 유통으로 모았던 돈은 모두 압류됐고 정가자라는 낙인 때문에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신우이는 결국 사돈 박순자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도와줘. 하지만 사돈도 폐지를 주우며 겨우 연명하는 처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겨울 지하철역 입구에서 낡은 이불을 나눠 덮으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구걸을 했습니다. 한때 제 딸을 파출부 취급하던 그들이 이제는 길거리에서 동냥하는 앵벌이 신세가 됐습니다. 7년이 지나고 사위 김태수도 출소했습니다. 48세에 들어가서 55세에 나온 그는 이제 완전히 노인이 됐습니다. 허리가 굽어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걸음걸이도 절뚝이고 있었고 머리는 스트레스로 인해서인지 절반은 날아가서 대머리 같은 모습이었고 얼굴에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은행은 이미 면직당한 지 오래였고 정가자의 고령자라는 이유로 아무도 그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그렇게 일용직 노동판을 전전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쳐 일도 못하게 됐습니다. 병원비를 낼 돈도 없었고 결국 쪽방촌에서 누워만 지냈습니다. 한때 제 딸이 정성껏 차려준 따뜻한 밥상을 엎어버리던 그가 이제는 편의점 도시락 하나 제대로 먹지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밤마다 허리 통증에 시달리며 과거 자신이 짓밟았던 제 딸의 따뜻했던 미소를 그리워했지만 허공에 손을 뻗어봐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곰팡이 냄새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세 사람이 우연히 건국대학교 앞에 시장통에서 마주쳤습니다. 사위 김태수, 신우이 김태연, 사돈 박순자 모두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서로를 보는 순간 세 사람은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사돈을 탓했습니다. 어머니가 지연이를 그렇게 구박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사돈은 신우이를 탓했습니다. 네가 옳게 뺨을 때리지 않았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됐어. 신우이는 사위를 원망했습니다. 태수가 카드를 훔치지 않았으면 우리가 방콕에서 잡힐 일도 없었어.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세 사람은 여전히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한때 가족이라던 그들은 이제 서로를 증오하며 바닥에서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그들을 떼어놓았지만 세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더 이상 가족도 동료도 아닌 그저 서로를 원망하는 남남이 됐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돈 박순자가 논현동의 저희 집 펜트하우스를 찾아왔습니다.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박순자라는 분이 회장님을 뵙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올라오라고 하세요. 딸 지연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를 여기로 불러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지연아.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 해. 사돈 박순자가 펜트하우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그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때 제 딸을 무시하며 거들먹거리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허름한 옷을 입고 구부정한 자세로 서 있는 초라한 노파였습니다. 사돈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아니 따님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순자 씨, 당신은 제 딸을 5년 동안 파출부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애도 못 낳는 불량품이라고 쓸모없는 인간으로 취급했습니다. 제가 만든 송편을 곱창 냄새 난다며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했죠. 그리고 당신 딸이 제 딸 뺨 때리는 걸 보고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요? 사돈은 바닥을 기며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방 한 칸만 얻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갈 곳이 없어요. 저는 딸을 돌아봤습니다. 지연아, 내 생각은 어때? 딸은 일어서서 사돈 박순자를 내려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저는 5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집살이를 했어요. 음식하다가 손가락이 데어도 눈물이 나도 참았습니다. 삼겹살집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일했어도 한 푼도 주지 않으셨잖아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단 한 번이라도 사람으로 대해주셨던 적이 있나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파출부 취급하고 무시하셨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요? 사돈은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비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지금 현관에 계신 분 내보내주세요.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시고요. 경비원이 올라와서 사돈을 끌고 나갔습니다. 사돈은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지연아, 제발.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고 딸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딸과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지연아, 이제 정말 끝났어. 저 사람들은 평생 서로를 원망하며 빚에 쪼들리며 가난 속에서 살아갈 거야. 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원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걸 이뤄주셨어요.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지연아. 이게 바로 인과응보인 거야.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아차산역 노점에서 곱창을 볶으며 꿈꿨던 그 불빛들 사이에서 저는 이제 딸과 함께 평온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 딸을 괴롭힌 사람들은 모두 대가를 치렀고 그동안의 치욕과 모욕을 모두 시원하게 되갚아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안쓰러운 감정도 들었지만 제 딸아이가 받은 상처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화창한 봄날 오후 저는 논현동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반짝이고 벚꽃이 만개한 거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40년 전 아차산역 노점에서 곱창을 볶으며 꿈꿔왔던 평온한 일상이 이제는 제 일상이 됐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딸 지연이가 앉아서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이혼이 확정된 후 딸은 우체국에서 퇴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대박 곱창 프랜차이즈 이사로 일하면서 가맹점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딸은 우체국에서 20년 동안 쌓은 성실함으로 가맹점주들한테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유일하게 가맹점주들에게 인정받는 임원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부산 가맹점 오픈식 참석하실 거죠? 딸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지연아. 이제 우리 300번째 가맹점인데 내가 어떻게 안 가겠니? 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5년 동안 딸의 얼굴에서 사라졌던 그 밝은 미소가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즘 딸은 행복해 보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커피를 내리고 제가 만든 아침 식사를 함께 먹으며 회사에 출근합니다.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냥 소파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시댁에서 5년 동안 고생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입니다. 저는 가끔 딸한테 물어봅니다. 지연아, 후회되는 거 없어? 결혼 안 했으면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하지만 딸은 항상 똑같이 대답합니다.
엄마, 그 경험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게 됐어요. 후회 없어요. 딸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지만 참습니다. 작년 가을에는 딸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대박곱창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님의 아들로 정직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처음 딸을 소개받았을 때 그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지연 씨를 제 가족처럼 정말 소중하게 대하겠습니다. 절대로 슬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믿을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요. 두 사람은 천천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급하지 않게, 서두르지 않게 서로를 존중하며 관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그 청년이 저희 집에 놀러 오는데 딸한테 꽃을 사오고 저한테는 항상 정성스러운 선물을 준비해 옵니다. 그리고 제 딸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존중과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 딸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아이를 못 낳는 불량품 취급을 받던 제 아이가 늦은 나이에 출산을 하게 되었고, 저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소중한 손주를 보게 되었답니다. 그동안의 상처와 아픔이 모두 치유되는 기분이었어요. 딸 아이가 병원에서 손주를 출산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이제 딸을 보면 막혀있던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해졌어요. 이번에는 딸이 진짜 행복할 수 있겠구나 라고요. 대박 곱창 프랜차이즈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30개 가맹점이 더 생겼고 이제 전국에 350개 매장이 있습니다. 연매출은 6천억 원을 넘어섰고 종업원도 2,500명으로 늘었습니다. 저는 이제 실무에서 한 발짝 물러나고 딸한테 조금씩 경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딸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회사를 이끌고 있어요. 가끔 저는 아차산역 근처를 찾아갑니다. 40년 전 제가 노점을 했던 그 자리는 이제 번화한 상가로 바뀌었지만 저는 그 골목을 걸으며 옛 기억을 떠올립니다. 갓난아기 딸을 업고 새벽 4시에 일어나 곱창을 손질하던 그 시절, 손님이 없어서 울먹이던 그 밤들, 하지만 딸의 얼굴을 보며 다시 힘을 냈던 그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악착같이 살아온 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제 딸을 지키기 위해서, 제 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딸이 상처받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으며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제 나이 72세에 드디어 이루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딸이 제 방에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행복하세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40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저 때문에 상처도 받고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서요. 지금이라도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엄마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네가 웃고 있잖아. 네가 건강하게 살고 있잖아. 그게 엄마한테는 최고의 행복이야. 딸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저도 딸을 꽉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지연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오늘 저녁에는 딸의 새로운 남편이자 든든한 사위와 사랑스런 손주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저는 오전 내내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골랐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곱창 요리는 제가 40년 동안 해온 일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만들었습니다.
제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습니다.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한강이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어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4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오이숙. 하지만 후회는 없어. 지옥 같은 집안에서 내 딸을 지켜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내 딸이 이제 행복하니까. 그걸로 충분해. 거실에서 딸이 부릅니다. 엄마, 설거지 도와드릴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아, 지연아. 엄마가 할게. 너는 쉬어. 딸은 제 뒤에서 저를 안아주며 말합니다. 엄마, 100살까지 아프지 말고 평생 저랑 함께 있어요. 저는 딸의 팔을 토닥이며 대답합니다. 그래, 지연아. 평생 함께 있자.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여러분, 오늘 오이숙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람을 배경이나 돈으로 판단했던 사람들은 결국 그 대가를 치렀고 묵묵히 참고 견뎌온 지연 씨는 지옥에서 벗어나 자유와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오이숙 씨가 40년 동안 아차산역 곱창집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딸을 향한 깊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내 자식이 소중하듯 남의 자식도 소중합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결혼을 한 며느리는 내 가족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식과 결혼한 며느리 혹은 사위도 내 가족처럼 따뜻하게 사랑으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